자, 오늘은 무슨 법? 이제 주택법. 오늘 마지막 주죠? 그래서 오늘 농지법은 이번 안 할게요. 7, 8월 달에 가서 그때 가서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만 하면 될 거고, 그 농지법은 그냥 개정된 내용만 보다 충분해요. 뭐 근데 아직은 개정된 내용 아직 안 봐. 9월 달 가서는 개정된 내용 볼 거고, 7, 8월까지는 그 앞에 용어정이나 기타 농지 소유하는 파트도 조금 볼 것이고, 나중에 9월 달 가서는 개정된 내용 본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주택법. 그럼 마무리할 거. 뭐부터 나오죠? 앞에 책에도. 자, 이거는 딴 거 볼 거 없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날까? 7문제 나죠? 여러분들 목표는 몇 개? 5개. 7문제 중에 5개. 건축법은 5개 맞추기가 빡빡해. 사실 7개 중에 4개 정도 맞추면 건축법은 잘한 겁니다. 반면에 주택법은 5개 정도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5개 정도는. 그래서 목표를 하시고, 용어정에서 몇 문제? 2문제. 보통 용어정에서 2문제. 요거 정확하게 숙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는 몇 문제? 2 내지 3문제 정도 나요. 여기서. 그리고 주택의 공급은 1 내지 2문제 정도 나고, 1 내지 2개.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1문제 난다. 통상 이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다만 내용이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에요. 내용이 좀 많은 편이야.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벅찰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 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용어정의. 여기서 몇 문제 난다? 2문제 문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 2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나오죠? 주택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요. 그럼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주택이란 뭘 주택이란다? 세대의 구성원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가급적 그림법 보지 말라고 그랬어. 책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여야지, 이렇게 단어로 다 딱딱딱 잘라놓은 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문장이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요약집을 중점 문장으로 보라 그랬었고, 188페이지야. 188페이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까지도 주택에 속한다?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라 부속 토지, 땅도 주택에 들어간다. 건축물만 아니라 토지도, 대지도, 그 부속 토지도 주택에 들어간다. 자, 주택은 뭐로 나눠진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어디 있는 거하고 다르다? 건축법에 있는 주택의 종류하고 약간 다르다. 자,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4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빠진다? 공관은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주택법의 특성이고, 또 공동주택도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가 빠진다?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어디다 분류한다? 뭘로 분류한다? 주택은 아니야. 근데 주거시설 생활이 가능해. 뭐라고 부르죠? 그걸 준주택이란다.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부른다는 것.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고 있죠. 먼저 국민주택이란 어떤 걸 말한다? 둘 중에 한 가지가 갖추면 국민주택이 돼요. 둘 중에 한 가지씩. 그럼 2가지가 국민주택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누가 건설한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대학공사, 지방공사, 이 4사람을 여기서 뭐라 부른다? 공공사업주체라 부릅니다. 이 공공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학공사, 지방공사가 뭐한다? 건설하는 주택인데 규모는 얼마로 지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했단다. 자,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그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그것만 있을까? 하나 더 있어. 어떤 거? 누가 짓는다는 건 묻지 않아. 즉 공공사업주체든 민간사업주체든 중요하지 않아. 무슨 자금으로 짓는다? 돈이 중요해. 무슨 돈으로 짓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에 지원을 받아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뭐한데? 건설되는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개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주택인데 그때 규모는 얼마나 짓는다?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면 그것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에 속한다. 그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얼마를 말할까? 이 개념 정리해야 되겠죠? 이때 국민주택 규모란 원칙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
호당 또는 세대당, 단독주택은 호당, 공동주택은 세대당이라고 부르는데 호당 또는 세대당 원칙적으로 얼마다? 85년부터 이하를 뭐라 부른다? 군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요. 예외가 있죠. 주거전입 면적 얼마까지도 85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군민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서만?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자, 이 말 속에는 수도권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군민주택 규모가 얼마다? 85이야. 도시적이란 용도지역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무슨 자 들어간죠? 읍자, 면자 들어가는 죠. 거기서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도 군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자. 그럼 그 군민주택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이 된다. 그래서 군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 차이는 어떻게 나눈다?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면 돼요. 남자가 아닌 게 뭐다? 여자다. 그렇게 개념적이야. 그래서 군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군민주택 중 민간건설 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OX. 군민주택 중 민간건설 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OX. X야. 말이 안 돼. 왜? 군민주택 중 이러이러한 건 민영주택이다. 그럼 군민주택 중에서 민영주택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자 중 머리가 기르면 여자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남자 중 머리가 기른 사람을 뭐라 부른다? 여자라고 부른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군민주택 중 민간건설 사업체가 건설하는 건 민영주택에 속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 군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군민주택을 제외한 것들이 다 민영주택이지 군민주택 중 이러이러한 것들은 민영주택이야.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의 첫 번째 개념이고, 자, 여기서 주거전용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따질까? 주거전용 면적. 자, 첫째, 단독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은 뭘 말하죠? 바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닥 면적이 바로 주거전용 면적이야. 단독주택은. 근데 우리 지하실 있죠? 그때는 지하실 바닥 면적은 뭐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단 지하실을 뭐로 쓴답니까? 거실 용도로 쓴다. 지하실인데 거실로 쓴대. 그거는 뭐에 포함해야 돼?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한다. 항상 어디 있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괄호 속에 있는 거. 괄호가 항상 공법에서는 시험 문제 영순으로 올라간다. 또 하나 있죠.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나 차고나 화장실. 자, 이것도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그럼 화장실 봐요. 화장실을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본체에 바로 붙어가지고 화장실을 지었어. 그 화장실의 바닥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본체에 붙어 있어. 자, 떨어져가지고 옆에다가 헛간뒷간 저 뒤에다 넣지 화장실 뒤에다 따로 설치했어. 그거는 바닥 면적에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차야. 본 건축물과 분리됐으면 떨어져 있으면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한다 이거야. 또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주거전용에서 빼는데 뭐로 쓴다면? 거실 용도로 쓴다면 그거는 포함시켜라. 아셨죠? 이게 단독주택. 자, 공동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외벽의 중심선입니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합니까? 외벽의 내부선이래. 자, 우리 웬만하면 항상 외벽의 무슨 선이었었죠? 중심선. 건축법에서 보면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외벽의 무슨 선이래? 내부선. 내부선이 어디죠? 저 밑에 눈에 보이는데 저 밑에 여기 지금 다 끝난데 거기가 내부선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 가지고 주거전용 면적을 계산한다는 것.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안목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은 안목지수로 잰다. 안목지수로 잰다. 안목지수가 뭐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잰다는 얘기죠.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이쪽 내부선이잖아. 그렇게 재는 걸 뭐라 부른다? 안목지수란 말을 쓴단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단다. 그 말이고. 그러면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복도나 계단이나 현관 같은 건 뭐로 쓴단다? 그거는 공용 면적이지 주거전용 면적이 아니야. 더 나가서 그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면적? 공용 면적에 속하지 주거전용 면적에 속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자, 또 주택 중에 무슨 주택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작년에도 한 문제 났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유는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시험 문제 영순위 난다고 그랬어. 실제로 났었어.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출 것?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첫째는 몇 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됩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없어. 항상 300세대 미만일 것. 두 번째, 군민주택 규모로만 지을 것. 세 번째,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것. 세 가지 요건이야. 그래서 300세대 미만일 것, 군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 도시지역에만 건설할 것. 자, 이때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하다 보니까 이때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거죠? 아까 수도권하고 도시지역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얼마랬어? 85 이하.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리 크게 줘도 85를 넘을 수는 없다. 100짜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만 짓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정리하시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소형주택, 단정연립, 단정 다세대. 소형주택, 단정연립, 단정 다세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자, 그 중에 원래는 단정연립, 단정 다세대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 주거전용 면적 85란 얘기야. 그러면 소형주택도 85일까? 아니요. 더 내려가. 얼마밖에 안 된다? 최대 60제부터 이하밖에 안 되는 게 소형주택의 특성이다. 자, 작년에 개정됐다는 게 저게 바뀐 건데, 종전에 뭐라고 썼죠?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랬었어. 무슨 주택? 원룸형 주택. 그걸 뭐로 바꿨어? 소형주택으로 바꿨어. 차이점은 가장 큰 건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됐었어. 근데 수용주택으로 바꾸면서 얼마로 늘렸어? 60으로 10을 더 늘려줬다는 거. 이것이 가장 개정된 내용의 특성입니다. 자, 또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는 뭘 갖춰야 된다? 연립주택의 요건, 다세대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돼. 그럼 연립과 다세대의 공통점 뭐더냐?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개층 이하로 해야 된다? 원칙은 4개층 이하야.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개층? 4개층 이하. 그런데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주택은 뭘 거치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5개층까지 할 수 있더라. 원래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이면 뭐라 부르죠? 아파트잖아. 근데 이건 아파트다? 아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실수하는 게 저런 거야. 가서 쉬어봤어. 그때는 5개층이야. 그럼 뭐라죠? 볼 것도 없어. 이건 아파트입니다.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무식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 중개업자가 그럼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생각 못하고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까먹고 그냥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볼 것도 없이 뭐래? 아파트.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라. 이건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하시죠. 자, 그럼 소형주택의 요건은 몇 가지를 갖춰야 되냐? 요거야. 첫째, 소형주택은 세대별로 주거전용 면적은 좀 전에 얼마일 것?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아주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즉 니들 집과 우리 집 구분하는 생활을 가능하려면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독립된 주거죠?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독립된 주거 사입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갖춰야 독립된 주거입니까? 아니야. 보일러는 독립된 개념이 안 들어가. 욕실하고 부엌을 각각 써야 그게 독립된 주거생활이다. 그런데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하고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둘로 나눠버렸어. 그때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지으랍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럼 욕실과 보일러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따로 막아도 돼. 여기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따로 여기다 출입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아도 되고, 나머지 공간은 뭐란다?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구성할 것. 하나의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 원룸. 그러니까 이때 부엌은 막혀 있어야 돼? 개방돼 있어야 돼? 개방돼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작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냈죠? 주거전용 면적 30m 미만인 경우 욕실 및 주방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고지라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실을 별도로 다 만들고 주방은 공간으로 하나의 공간 속에 포함시켜야 되지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이거 났었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낼 게 뭐죠? 두 번째 거 요게 날 거 이제. 요건 아직 안 냈었어. 작년에 요걸 냈고 요건 안 냈어. 얼마? 주거전용 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게 시험 문제에 빠졌어. 작년에. 그래서 또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작년에 밑에 걸 냈으면 올해 안 낼 건데 작년에 이걸 안 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안 냈어.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건 30 이상 얼마까지야? 60까지야. 최대. 그죠? 30 이상이라고 하나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소형주택은 최대 얼마니까? 60이니까 결국 30 이상 60 이하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욕실 및 보일러를 제한 몇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할 것?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3개의 침실인데 각 침실의 최소한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일 것? 그건 7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된다. 침실의 그 바다 면적이죠. 이건 최소 면적 얼마? 7제곱미터 이상씩. 그래서 몇 개까지? 최대 3개까지 침실을 둘 수 있는데 그때 침실이 몇 개 이상인 거? 2개 이상의 세대수는 얼마까지 한다?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일 것?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지난주 수정표 줬어 안 줬어? 지난주 수정표 받으셨어요? 두째 시간 끝나고 나서 숙제 검사할 겁니다. 그 수정표를 갖다가 고이 들고 계신 분은 역적으로 간주한다. 수정표를 책에다가 오려 붙인 분은 충신으로 간주한다. 아자 안 고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죠? 수정표 주면 뭐해? 검사 안 할 테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뭐 하셔야죠? 새 책에다 붙여오셔요. 예, 수정된 건 새 책에다 붙여놔야지. 그래야지 내가 눈에 있지. 뭐 그거 읽는다고 머릿속에 바로 박힐 머리는 여기 앉아있지도 않잖아. 그죠? 까먹잖아. 그러니까 그 수정표 드리면 책에다 오려 붙이세요. 다음 주까지 붙여오시고.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었죠? 원래는 소형주택 침실이 몇 개 이상인 거? 2개 이상인 건 원래 2개 이상이라는 건 2개 플러스 몇 개야? 3개까지야. 뭐 3개 이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참 무식한 소리 이렇게 써놔요. 2개, 3개인 침실은 이렇게 가에 처음부터 쓰지. 침실이 수가 몇 개? 2개짜리하고 3개짜리인 수는 얼마만 할 것?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최대 3분의 1까지죠? 그럼 총 몇 세대야? 210세대를 짓는다면 210세대 중에 방이 침실이 2개 또는 3개인 침실은 몇 개만 둘 수 있다는 얘기야? 210세대 중에서 70세대만 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10세대에서 70세대 빼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 140세대 있죠? 이 140세대가 얼마가 이 140세대에 얼마 되는 게 뭐가 주차 세대수, 주차 대수. 주차 대수가 세대수에 얼마가 됩니까? 전체 세대수 100세대에 얼마라다? 0.7대 이상인 거라면 자, 주택 대수가 전체 대수에 뭐다? 0.7대 이상 된다면 그때는 얼마가 아니고 아까 3분의 1이었었죠? 3분의 1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그럼 전체 2분의 1이니까 얼마 되죠? 210세대 2분의 1은 얼마야? 100? 아까는 70세대만 있었는데 이제 2분의 1까지니까 얼마야? 105세대인가? 예, 105세대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주체 대수가 세대별로 세대수의 세대별 0.세대별이라고 쓴 게 세대별 0.7대. 0.7대라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죠? 세대수의 한 대도 안 돼. 0.7밖에 안 돼. 자, 그런데도 요건 뭔가 이쁜 짓 했다고 보는 거야. 요것밖에 안 해도 이쁜 짓이야. 그럴 때는 뭘 한다? 그럴 때는 2분의 1까지도 한다.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이 도시형 상하주택은 주차 세대수가 0.5대가 기준이거든요. 그럼 0.5대면은 두 세대당 한 대만 두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야?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해. 그래서 도시형 상하주택 가장 큰 문제는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전부 다 어디다 세워? 골목에다가 그냥 갖다 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골목길은 뭐 되는가? 전부 다 불법 주차로 다 2중, 3중 막 세워놓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야? 건설업자들하고 이 법 만드는 새끼들하고 뭐 한 거야?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주차 대수가 작을수록 건설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잖아. 그죠?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엄만 되면 주차 확보 조금만 하면 되니까 건설비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거 이쁜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그 고통은 감내하라. 주차 공간 없는 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세대별 0.7대 이상 되도록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나머지가 2분의 1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단다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만 정해요. 자, 지하층은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층에는 뭐가 없다? 소형주택은 없다. 지하층에는 뭐가 없다? 소형주택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건축자를 받아요. 뭐가 하나의 건축물에는 이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하고 뭐는 같이 있지 말래.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좀 전에 말한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 자, 만약에 하나의 건축물에 소형주택과 아파트를 같이 지었다가 봐봐. 그럼 아파트 짓는 세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는 주차 공간이 얼마큼 확보하죠? 1.2대 정도야. 그럼 주차 공간 1.2대 확보하는 그 돈을 내야 돼. 근데 소형주택 짓는 사람은 얼마면 돼?
0.7에 0.7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들은 0.7 주차 공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1.2도 확보하고 그럼 돈은 누가 더 많이 냈어? 아파트 주민들이 더 냈죠? 쓰는 걸 어떻게 써야 돼?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 거기다 뭐 각각 개인적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월등하게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은 도시공사에서가 그 밖에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해놓고 다만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 어떤 거? 첫째, 소형주택과 주거지를 먼저 85초가 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거. 자, 여기 지금 소형주택 지었죠? 아까 여기 몇 세대 지었어? 210세대 짓는 자고서 이게 원래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권을 가져요.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을 갖잖아. 근데 이걸 구분 소유해서 분양하지 않고 누가 다 지가 소유해? 건축업자 지가 줘놓고 누가 소유해? 210세대를 다 지가 가져. 저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뭐라고? 부자라 한다. 간단하잖아. 210세대를 줘놓은 걸 내가 다 가져. 그럼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210개. 나 부자야 아니야? 모르겠어? 월세 50만 원씩만 받아봐 하나당. 그럼 월세 50만 원씩 210개면 도대체 월세가 얼마야? 한 억대 넘어가요. 엄청난 액수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월 1억 이상씩 벌으면 부자지 뭐 간단하지. 근데 이 부자가 어디 산대? 자기가 이 안에서 살겠대. 지가 뭐 하겠대? 그냥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지가 월세 주는 것도 지가 다 하겠대. 그래서 여기 사겠대. 어디 산대? 집이 얼마야? 60제곱미터네. 월 1억씩 받으면서 60제곱미터에서 산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다 한 채 더 지을 수 있도록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얼마 되는 거? 85초가 되는 거. 85초가 뭐 무슨 주택? 대형주택겠냐면 그건 소형주택이 아니라 대형주택이 85초가 되는 주택. 그럼 몇 세대 지어야 돼? 한 개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주인집. 그래서 주인집이야. 그래서 이걸 85초가 되는 주택 1세대 하나 짓는 주인집. 이건 소형주택에다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소형주택에 모두 하나 지을 수 있다. 85초가 되는 대형주택 하나 짓는 건 그거는 허용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새겨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지역에서는 준상위 지역. 외울 때 따로 외우면 잘 못 외우죠.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올 때는요. 머리자로 외워버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란다? 준상위 지역에서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준상위 지역에서는 뭐 짓는 거? 소형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유주택하고 함께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안 되는 게 있어. 뭐라고 해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하고 뭐를 같이 짓지 말래?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주택과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답니다. 자, 이것도 말귀를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의 건축물에는 뭘 같이 지을 수 없대? 잘 봐.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주택과 그리고 그리고 과자는 그리고 뭐를?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뜻은 A 또는 B라는 건 무슨 뜻이죠? A 또는 B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느 하나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뭐하고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다시 번역하면 잘 봐요. 다시 번역하면 단정 연립주택과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또는 단정 다주택과 연립주택도 아니 소형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정 다주택과 소형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아셨죠? 둘 중에 어느 하나하고 이쪽하고는 함께 지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번역할 때 그 또는 자 들어가는 거하고 와자 들어가는 거하고를 해석을 조심하시라. 와자는 양쪽 둘 다는 뜻이야. 또는 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뜻이고. 그래서 번역할 때는 둘 중에 어느 하나와 그리고 이거하고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을 번역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번역합니다. 법이 저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또는 자, 와자 들어가는 게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데 법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일렬로 읽으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주택 둘 중에 어느 하나하고 그리고 소형주택하고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아셨죠?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또 뭐도 나온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공통점. 첫째는 어떤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첫째 특성은 첫째는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두 개 세대로 나눠져서 세대를 구분했잖아. 그죠? 요게 한 개 세대, 요게 하나 세대. 이렇게 구분되지만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 이거 두 세대로 보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1세대로 본다는 것. 두 번째, 요때 요 구분되는 부분 있잖아. 이건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매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만 하라는 얘기야? 임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집, 세 주는 집 또는 아들, 딸내미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요거는 구분소유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세대를 보고 이쪽 부분은 구분소유할 수 없다는 이게 공통점이고, 자, 이 세대구분형 공투세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거하고, 또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하고 설치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어떻게 달라진다? 첫째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투세. 이건 무슨 말이죠? 새로 짓는 겁니다. 이거 새로 짓는 거야. 아파트 지으면서 여기다 세대구분형이라는 걸 이 말이고, 밑에 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이건 뭐죠? 기존 아파트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아파트야. 근데 옛날에 있던 아파트 중에 일부를 뭐로 구분한다? 세대 구분형을 여기다 새로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 뭐라고 돼 있고 건설한다고 돼 있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설치한다는 맞습니다. 건설은 새로 짓는다는 뜻이고 설치는 이미 있던 아파트 내에 하나의 세대를 둘로 나누는 세대 구분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다 하자. 아셨죠? 그래서 크게 보면 새로 짓는 거, 기존에 있던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그 안에 세대 구분형이 들어간다. 자, 그중에 위에 거 새로 건설하는 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각 세대별로 뭘 둬야 돼?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각각 욕실, 부엌, 현관,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두 번째, 가운데 요 세대 구분하는 요걸 뭐로 설치한다?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부로 설치할 것. 이때 연결문이 뭐죠? 연결문은 언제 설치해? 보통은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시고 여기는 아들, 며느리, 내가 살 때 그때는 무슨 문이야? 연결문이죠.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밖으로 나와서 현관을 이렇게 들락거리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이거 세대 구분 한 거야? 안 한 거야? 무슨 세대 구분이야? 말로만 세대 구분형이지. 그죠? 여기서 연결문 만들어 들락거리면 이 같은 집이지 무슨 세대 구분형이죠? 근데 하여튼 여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기는 아들, 며느리 살 때는 연결문 설치할 것이고 새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결문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때는 뭐로 설치한다? 경량구조의 경계박.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경계박으로 설치할 것.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또 세 번째, 이때 요 세대구분형 공주택의 전체 세대수에 얼마까지만 설치할 것? 요런 식인 아파트, 요런 식으로 짓는 세대는 이 전체 세대 중에 여기 몇 세대죠? 각 동별 100세대씩 있대. 6개 동이 있으니까 총 몇 세대? 600세대. 600세대 중에 요 세대구분형 요런 식으로 설치하는 요거는 세대수는 몇 개 세대일 것?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만 세대 구분형을 설치하라. 그럼 몇 세대야? 200세대만. 총 600세대 중에 3분의 1은 200세대만 세대 구분을 할 것. 또 이 세대수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죠? 주거전이 먼저. 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20평대 있고 40평대 있고 60평대 있고 아파트의 주거전이 먼저 다르죠? 그러면 그중에 제일 큰 평수에 그거에 3분의 1만 하면 될까? 안 돼. 왜냐하면 이쪽만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얼마까지? 3분의 1. 그것만 세대 구분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도 전체 3분의 1이고 주거전용 면적도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뭘 할 수 있다?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건 이미 있던 아파트를 갖다가 세대 구분한다 그랬죠? 원래 60평 앞대 아파트였는데, 자, 옛날에는 가족이 같이 살았었어. 누구? 자, 남편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족이 같이 살았었어. 그때는 60평도 괜찮았어. 근데 다 커서 애들이 장성해가지고 뭐 했어? 출가 다 나가버렸어. 누구만 살고 있어? 부부들만 살고 있어. 그 노인네 두 분이 뭐 하는데 제일 뒤질한다 그랬죠? 청소하다 뒤질한다 그랬죠. 60평대 아파트 맨날 청소하려봐. 그거 힘들어 뒤지겠잖아. 우리 뭐 하자? 세대 구분하자. 그게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처음부터 세대 구분이 아니라 나중에 살다가 세대 구분하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까지만 가능할,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첫째,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몇 세대야 돼? 2세대야. 그러니까 딱 둘만 나눠야 돼.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새로 짓는 것 꼭 둘로만 해야 돼? 아니야. 3개, 4개도 된다는 얘기야. 이건 구분이 없어.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주인 하나 자기들 쓰고 나머지 2개, 3개를 설치해서 그걸 다 새로 주는 것도 가능한 것. 요거는 세대 구분형 꼭 두 개만 하는 거 없었어. 위에 건. 근데 밑에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건 2개 세대로만 해야 되지. 기존 걸 포함해서 이거 같이 여기는 주인집 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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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세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건 반드시 기존 세대로 포함해서 2세대만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아주 조심할 일이고. 두 번째, 뭐를 갖추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아니라 뭐로 쓴다? 구분 출입문. 현관과 구분 출입문의 차이점이 뭐죠? 이미 뭐는 설치돼 있어. 옛날에 친 거니까. 현관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하라는 얘기야? 안에다가 출입문을 따로따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관은 옛날부터 있던 거 들어가서 거기다 세대 구분하는 구분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라. 그래서 위에는 현관을 설치할 것, 밑에는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말이 다른 이유도 구분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해당 주택단지 전체 공주주택 전체 세대수에 얼마만 할 것? 10분의 1로 하래. 아까는 얼마 썼죠? 3분의 1. 이번엔 600세대 10분의 1 몇 세대? 60세대만 세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제한을 받아. 그때 한 개동에 세대 구분하는 것 얼마만 둘 것? 한 개동에 3분의 1만 하래. 그럼 한 개동이 몇 세대죠? 아까 100세대씩. 각 동별 100세대잖아. 100세대 3분의 1이면 얼마죠? 33.333. 그죠? 33.333. 이게 3분의 1이잖아. 그럼 33세대. 거기까지만 집어내. 그래서 한 개동에는 33세대만 집어내야 돼. 그럼 여기서는 600세대 중에 60세대 설치할 수 있는데 한 개동에 33 설치했으면 나머지 얼마 남았어? 27. 27은 어디 옮겨야 돼? 옆에 동으로 옮겨가야지. 한 개동에다가 전부 다 60세대 짓는 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한 개동 100세대 중에는 그거의 3분의 1인 33세대만 짓고 나머지 27세대는 옆에 동으로 옮겨가서 하라.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때 뭐도 나온다?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그랬으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뭐로 쓸 수 있대?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예,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 쓸 수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준주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뭐 있다? 기다오노. 기어다니는 오노새끼. 그렇게 그랬죠. 기다오노. 기어다니는 오노새끼 있다 그랬죠. 안톤 오노라고 혹시 아셔요?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월드컵 할 때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팅 쇼트트랙에서 좀 뭐 하여튼 어떤 선수 하나 있어. 말 안 하고 싶어. 하도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놈이라서. 하여튼 그 새끼가 1등으로 들어오겠는데 뒤에 따라오던 안토노노가 헐리우드 액션 써가지고 우리 진루방이었다고 해서 금메달 뺏겨버렸었잖아. 그죠? 그때 그 안토노노 나중에 분석해봤더니 뭐로 벌렸어? 헐리우드 액션 써가지고, 그죠? 방해한 것도 없는데 지가 방해 당하는 양 엉터리 해가지고 금메달 뺏어갔던 그 싸가지 없는 놈. 그게 밝혀지고 나서 걔는 서서 다닌다, 기어 다닌다. 예, 기어 다니는 안톤 오노가 됐다. 예,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그래서 기다 오노. 기가 뭐죠? 기숙사. 다 다중생활시설. 이거 다중이용시설이야. 다중생활시설이야. 한참 배워놓고 또 건축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래. 다중생활시설이야. 생활하는 거니까 뭐죠? 집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거 뭐죠? 이게 뭐라 부르고? 여기 뭐라 써있어? 여기 써있잖아. 여기 고시원.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야. 다중생활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하고 건축 부분과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는 다중생활시설 뭐라 부른다? 고시원. 그다음 뭐 있다? 오피스텔, 또 노인복지주택. 4가지를 뭐라 부른다? 준주택. 근데 이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하나의 건축물에서 요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서는 그게 얼마가 된다? 과단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하나의 건축물에 저 다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돼. 주거전 그 바다면적 합계가. 그럴 때는 뭐라 본다?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로 보고, 바다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된다. 규모가 커졌죠? 그때는 이종근생활로 보지 않고 뭐라 본다? 숙박시설로 보는 다중생활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이 자체가 용도로 본다면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규모가 작으면 이종근생활로 보고, 이 다중생활시설의 규모가 크면 숙박시설로 본다. 기준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냐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거로 나눠요. 그런데 둘 다 이종근생이든 숙박시설이든 둘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다. 예, 둘 다. 하여튼 다중생활시설은 큰 거든 작은 거든 큰 거든 따지지 않고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다. 그 개념을 묻는 겁니다. 자, 뭐도 있죠?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택단지는 원래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도 주택단지고 이것도 주택단지래. 자, 이거 뭐죠? 주택법상 뭐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여기다 뭘 졌어요? 주택도 짓고 부대수도 짓고 복리수도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요걸 주택단지란다. 근데 조금만 있을까? 이것도 돼. 뭐 받고?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까 여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거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때 대조성되는 대지 이 일단의 토지를 이것도 뭐라 본다? 이것도 주택단지라자. 그래서 아파트 건물 짓는 것만 주택단지고 조성되는 대지도 뭐라 볼 수 있다? 주택단지. 반드시 뭐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를 한다. 그런데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답니까? 첫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두 번째,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세 번째,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거로 둘로 쪼개졌대. 그럼 여기 뭐죠? 1단지, 2단지. 이걸 뭐라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다?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로가 나거나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가 나거나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분리되면 각각을 뭐라 본다? 별개 주택단지. 그럼 폭 15m인 일반도로로 분리됐어. 뭐로 볼까요? 이 도로 폭이 얼마야? 폭이 15m인 무슨 도로? 일반 도로로 분리됐어. 별개의 주택단지다, 하나의 주택단지다. 그때는 이딱단지와 이딱단지를 1단지, 2단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1단지 또는 하나의 2단지 이렇게 하나로 부르지. 그걸 1, 2단지로 별개로 구분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폭은 몇 미터?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 8m.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요. 그래서 20하고 8, 1자고 8자고 도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21, 8도. 시험 합격하고 나시면 20일 동안 뭐자? 8도를 유람하자.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자. 21, 8도. 그렇게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 붙어야 돼. 그죠? 떨어져서 20일 동안 8도 유람한다면 뭐라 할까? 미쳤냐? 그럴 걸까요? 그죠? 시험 떨어지고 나서 뭐 어디 돌아다닌다고 미쳤냐? 이런 소리 나오니까 시험 붙고 나서 21일 동안 8도를 유람하자. 아셨죠? 이렇게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공구. 공구란 뜻은 첫째, 무슨 단지인데? 하나의 주택단지야. 이 자체가 뭐다? 하나의 주택단지야.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야. 하나야. 그런데 그 안에다 둘 이상으로 구분시켜버렸어. 그래놓고 왜 구분했을까? 목적. 두 가지를 하려고. 첫째, 공사 시작할 때 착공 신고해야 되거든. 다 짓고 나서 뭐 받죠? 사용검사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공구별로 분할해 놓고 착공 신고 및 사용검사를 각각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 그래서 착공 신고 따로 하고 각각 또 사용검사 받는 것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이걸 공구를 하자. 이때 착공 신고 및 사용검사야. 사업계획 승인도 따로 받아?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 어떻게 받아야 돼? 한꺼번에 받아야 돼. 주택단지 전체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시작하는 것만 착공신고 따로따로, 나중에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받는 거 그 두 가지만 별도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걸 말하지.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공구별로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주택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받아놓고 공사 시작하는 거, 공사 끝났을 때 그때만 착공신고 사용검사만 별도로 수행하는 걸 뭐라 부른다? 공구. 첫째고, 두 번째, 이때 공구별로 나누려면 각각의 세대수가 일정 세대수 이상 돼야 돼. 얼마죠? 첫째, 1공구, 2공구 각각 얼마? 300세대 이상일 것. 그래서 1공구도 300세대, 2공구도 300세대 이상일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이때 공구별로 둘로 나누려면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가 돼야 돼? 600세대는 돼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개 공구마다 몇 세대니까? 300세대니까. 주택단지 전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 자, 요 공구별로 가운데다 뭘 해야 돼? 여기 경계를 설정하래. 즉,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가운데 뭐라는 얘기야? 분리시키라는 얘기야. 이 경계를 설정할 때, 이때 폭은 몇 미터? 이 폭이 6미터. 적어도 폭이 6m에서 된다는 경계를 설정하는데, 이거 뭐로다 설정할까? 여기다 설치하는 게 대표적인 게, 첫째, 주택단지 안에 뭐로다가 도로 같은 거로다 폭 6m 이상인데, 또 주택단지 안에 뭐도 없는데 그 안에다 주차장 있죠? 그런 거 또는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최소한 1공구, 2공구 나눠지는 폭이 몇 미터 될 것? 6m 이상 되도록 경계를 설정할 것. 이런 요건을 갖춰야 뭐 할 수 있다?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공공택지는요, 개념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 공공택지란 말 자체가 우리 주택법 저 뒤에서 보면 공공택지가 여러 번 나오거든. 근데 이 공공택지란 개념 자체가 이해를 못하셔. 자, 공공택지가 되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공공사업이 됩니다. 공공택지가 이 안에 있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다? 공공사업일 것. 원래 법적으로는 몇 가지냐?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어. 근데 우리 책에는 몇 가지만 써놨어? 5가지 공공사업만 써놨는데 원래는 10가지 종류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다 뭘 짓겠다는 땅?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땅.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중에 여기다 뭐 짓는데? 아파트 질 땅이래. 여기다 연립주택 짓겠대. 저기다 다세대 주택 짓겠대. 그럼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아까 무슨 주택? 공동주택. 바로 그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땅들만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한단다. 그래서 공공택지 개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가지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중에 뭐 지려고 하는 땅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동주택 건설된 용지. 이것만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란단다. 예를 들면 이게 그림이야. 여기 무슨 사업이 시행된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대.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공공사업입니까? 예, 공공사업이야. 모두 시험 문제 냈던 것. 요거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일종의 공공사업, 택지개발 사업도 일종의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도 일종의 공공사업.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땅이 다 공공택지입니까? 아니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란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무슨 땅이 되려면 공공택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해야 된대? 공공시행자들. 도시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가 몇 명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시행자 몇 명 있었죠? 몇 명 있었죠? 5명 있었어요? 예, 국, 지, 공, 정,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있었죠? 그렇게 국지공정지 걔들을 공공시행자라고. 얘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도 무슨 방식으로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지역에서만. 환지 방식은 없어요.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안에 뭐 짓겠다는 땅? 아파트, 연립 같은 무슨 주택 짓는 땅?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들. 이런 것만 우리 뭐라 부르자? 공공택지라고 한단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종 시설들이 있어요. 무슨 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또 기관시설, 간선시설. 몇 가지? 4가지. 시설이 뭐뭐 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관시설, 간선시설. 이때 부대시설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주택에 딸린 시설이래. 딸렸다는 게 뭐죠?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간다는 게 실 따라간다. 이게 딸린 거야. 바늘 가는데 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무슨 시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는 걸 부대시설이 하자. 뭐뭐 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는 도로, 건축, 설비 같은 거. 요것만 있는 거 아니야. 책에 보면 더 들어있죠? 하여튼 요것만 난다는 보장 없어. 옛날에 요것만 났었어. 요새는 여기 없는 것도 여기 나머지들도 나. 그러니까 다 해올 수는 없고. 하여튼 주택에 딸려있는 시설, 꼭 필요한 건 무슨 시설이다? 부대시설이라고 하자. 대표적인 거 애우는 방법.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있대? 담장 옆에 있는 주택단지는 도로에다가 뭐였다? 건축하였다. 그래서 5가지를 저런 식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리시설은 있으면 좋은 시설이야. 아까 부대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복리시설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 그런 걸 뭐란다? 복리시설. 즉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대표적인 것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뭐죠? 바로 아파트 단지는 상가들. 근린상가. 그 근린생활. 그 상가. 그게 근린생활시설이야. 보통 근린상가라고 그러죠. 근린생활시설이야. 아파트에 있는 상가들. 또 유치원. 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파트 상가에 가봤더니 뭐가 있대요? 어린이집이 있대. 그 어린이집에다가 유치원이 있대. 그 유치원에서 뭐 한대? 어린이 놀이터가 있대. 또 경로당이 있대. 경로당에는 뭐 있대? 주민운동시설이 있대.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자, 아파트에 가보니까 상가가 있죠? 무슨 시설? 근린생활시설.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에는 어린이들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요거는 무슨 시설이다? 복리시설. 자, 반면에 기관시설이라는 거. 기관시설은 뭐뭐 있죠?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남원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남학시설. 이걸 다 뭐라 부른다? 기간시설을 하자. 왜 기간시설이죠? 이거 아파트 단지 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이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안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 도로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남학시설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걸 무슨 시설 한다? 기간시설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이런 기간시설과 주택 단지 밖에 있는 이러한 기간시설을 뭐 한다? 연결시키는 시설들, 이걸 연결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거는 간선시설한다. 그래서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 근데 잘 봐요.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손을 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시설?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선시설. 그럼 여기서부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무슨 시설? 기간시설이야. 그런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기간시설 중에 뭐로 본다? 간선시설로 보는 게 있어. 아파트 안에 들어가도 뭐뭐 있어?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머리째 맞춰서 가통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에 들어있어도 주택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래도 뭐로 본다?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기억하죠. 자, 이제 마지막 용어정의 뭐가 나오죠? 리모델링. 자, 용어정에서 몇 문제 난다고 그랬어? 2문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내에 벌써 2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잘 정해야 됩니다. 첫째, 리모델링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2가지. 첫째,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대수선과 증축 방법이 있고 다시 증축은 또 둘로 나눠지죠. 첫째,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으로 나눠지자. 자, 뭐 있다? 첫째 대수선 리모델링. 두 번째 증축 리모델링. 다시 증축 리모델링은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이때 이런 리모델링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까? 리모델링 시기.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공사 다 끝났잖아? 사용검사 받았죠? 그로부터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고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증축 리모델링은 원칙 15년이 지나야 된다. 증축은 원칙은 15년이야. 단 15년보다 더 지나야 되게 할 수 있어. 언제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 사이에서 뭐로 따로 정해? 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때는 그 기간이 지나야 돼. 그럼 원칙은 몇 년 지나면 증축할 수 있는데 15년 지나면 돼. 근데 조례에서 몇 년으로 재서 17년 하고 정했어. 그럼 몇 년 전에 돼? 17년 전에 돼. 15년부터 20년 미만 사이에서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15년부터 20년 미만이니까 17년은 그 사이 들어가죠? 17년 하고 정하면 17년 지나야 돼. 18년 하고 정하면 18년 지나야 돼. 그럼 25년 하고 정하면 안 돼. 25년 지나면 된다. 안 돼. 왜? 최대가 15년부터 20년 미만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랬지. 무슨 25년 정하는 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야. 원래 15년 지나야 되는데 한 20년 미만까지 그때까지는 다시 더 늦춰서 그때부터 증축을 문제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세대별 증축이라는 건 어디를 늘리는 거죠? 가장 많은 게 우리 아파트에서 세대별 증축은 어디를 털어? 어디를 터버려? 베란다 쪽. 베란다 쪽 퍼서 우리 아파트 몇 층에 몇 평에서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몇 평으로 늘려? 32평 아파트로 늘리겠대. 이게 뭐죠? 세대별 증축입니다. 25평 아파트를 30평으로 늘리자. 보통은 베란다 쪽을 터요. 꼭 베란다만 터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간편한 게 베란다 쪽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세대별 증축. 그럼 최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느냐? 베란다 쪽을 터가지고 한없이 늘려? 안 돼. 제한을 받아. 얼마까지만? 각 세대 주거지는 면적의 몇 %까지만 30% 이내에서는 증축할 수 있는데 다만 세대 주거지는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85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 주거지는 면적이 85 미만짜리라면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그건 30%라 40%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답니다. 자, 예를 들었죠. 요거 써놓은 거 봐. 기존의 주거지는 면적이 얼마랍니까?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대. 그럼 100제곱미터짜리라면 얼마큼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의 30%. 그럼 얼마죠? 30제곱미터. 그럼 100에다 30을 더해서 얼마? 130제곱미터짜리.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거지는 면적이 얼마죠? 80제곱미터래. 그럼 85 미만에 속하죠? 85 미만이죠? 80은? 그때는 30%, 40%, 40%까지. 그럼 80에 40%는 뭐죠? 84, 32, 32제곱미터를 더 넓게 그게 40%고 그럼 80에다가 31을 더했으니까 112까지 가능하더라. 이게 85 미만인 건 40%까지 그런 주거지는 면적을
증축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반면에 세대수 증가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제일 많은 게 뭐죠? 옥상에다가 이렇게 세대를 더 증가시키는 거. 그럼 여기 아파트 몇 세대 됐어? 기존에 1000세대 됐었어요. 그럼 기존 세대 1000세대인데 몇 퍼센트 늘릴 수 있다? 기존 세대수의 15%. 그럼 1000세대의 15%니까 몇 명? 150세대를 더 늘릴 수 있다. 이게 기존 세대수의 150, 그때는 15% 내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무슨 방식인데? 가장 많은 게 바로 수직주축 리모델링이 가장 많아. 요 옆에 공간에다가 아파트 새로 짓는다? 없어요, 솔직히. 아파트 처음에 배치할 때는 나중에 더 질 걸 예상합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짓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으로 짓다 보니까 옆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따로 짓는다?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공간들이. 옛날에 1970년대 중반에 지었던 최초의 우리 주공 아파트들, 그건 동간거리가 되게 멀어,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뭐 공원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되게 넓었어. 그때 공원으로 써버리고 거기다 한 세대, 한 동 더 올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새로 질 동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제일 좋은 게 수직주축이야. 위에다 올리는 거야.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위에 올리려고 했더니 밑에 있던 건물이 이미 몇 년 지났어? 아까 중축은 15년 지났잖아. 이미 다리가 뭐 됐어? 힘이 풀린 만큼 풀렸죠? 나이 드셔봐, 걸어가봐. 다리가 아파 안 아파? 잘 못 걷잖아. 그죠? 지금 내가 마누라를 업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주저앉을까? 그죠? 젊을 때야 마누라 업고 막 뛰어다니도 그렇게 했어서 지금 마누라 업었다가는 뭐 한다? 허리 나가거나 아니면 다리가 주저앉아서 앞으로 코꾸라지거나 이런 나이가 돼가잖아. 자, 세월이 흘러버리면 뭐 한다? 건물이 노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올려놓으면 밑에 게 버티지 못하고 뭐 한다?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에 올리는 거 너무 많이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수직 주축을 계속 못하게 했었어요. 장담 못하는 거야. 현차는 밑에는 다 이미 놓아야 되는데 위에다가 더 올렸다가 만약에 주저앉아 버려봐. 그럼 그 한개동에 주저앉으면 밤에 자다가 주저앉으면 최소한 100명 이상 돌아가실 텐데 그 누가 감당할 거냐? 안 해줬었어.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실험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얼마다? 위로다 올릴 수 있는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대? 수직주축은 수직주축의 리모델링 요건 최대 3계층 이내에서 주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몇 계층까지 올릴 수 있어? 3계층 올릴 수 있어. 다만 14층 이하인 건 몇 계층까지만? 2계층까지야. 그럼 저 말을 다시 번역하면 어떤 뜻이야? 14층 이하인 거는 위에다가 기준 층수가 14층 이하면 몇 층만 올릴 수 있고 2계층만 올릴 수 있고 15층 이상인 것들은 3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 따라서 14층 이하짜리는 최대 2계층 올릴 수 있고 15층 이상짜리는 최대 3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한다. 아셨죠? 여기까지야.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쉬었다 가자.